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이 정말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네, 일본 경제에 관한 기사 한 편, 그리고 이 꺾은 선 그래프 두 개가 있는 차트 하나. 이게 언뜻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 같은데 같이 놓고 보니까 아주 중요한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는 엔화 가치가 뚝뚝 떨어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국채 금리가 슬금슬금 오르고 있고 네. 이 두 지표가 동시에 이제 나쁜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일본 경제에 경고등을 켜고 있는 셈이에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보통은 금리가 오르면 더 높은 이자를 노리고 해외 자금에 막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 나라 통화 가치가 오르는 게 정상인데 지금 일본은 완전히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돈이 들어오기는커녕 오히려 빠져나갈 준비를 하는 듯한 아주 불안한 신호로 보이니까요. 전형적인 나쁜 금리 상승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분석의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왜 이런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불편한 조합이 일본 경제와 또 새로 취임한 타카이치 사나의 총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요. 혹시 요즘 도쿄 여행 계획하고 계세요? 엔화가 워낙 싸져서 지금 일본은 관광객한테는 그야말로 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많이들 가시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투자자들을 정말 잠 못 이루게 만드는 그런 경제적 압박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그 속으로 들어가 보죠. 먼저 이 그래프부터 같이 보시죠. 두 개의 선이 지금 상황을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네, 회색 선은 달러 대비 엔화 가치, 그리고 빨간 선은 10년 만기 일본 국채 금리인데요. 이 차트에서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왼쪽이 엔화 가치 축이에요. 아, 네. 작은 글씨로 역순, 그러니까 인버티드 스케일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이게 약간 함정이죠.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이에요. 보통 그래프는 위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는데 이건 반대라는 거죠. 그렇죠. 즉, 이 회색 선 그래프가 아래로 쭉 내려갈수록 엔화 가치가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1달러를 사려면 더 많은 엔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의미니까요. 맞습니다. 차트를 보면 10월, 11월 지나면서 회색 선은 계속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동시에 빨간 선은 위로 치솟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바로 그 변화의 속도와 규모예요. 차트가 보여주는 이 추세가 그냥 오르내리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아, 기록적인 수준인가요? 네, 보내주신 기사를 보면 최근 6개월간 엔화가 달러 대비 9%나 하락했고요. 유로화 대비로는 27년 역사상 가장 약한 수준이라고 해요. 27년 만에요. 네, 동시에 10년물 국채 금리는 1.8%까지 올랐는데 이게 불과 몇 년 전, 그러니까 2016년에서 2021년 사이에는 거의 0%에 가까웠던 수치거든요. 와, 심지어 30년물 금리는 3.3%로 1999년에 발행 시작한 이래 최고치고요. 그러니까 차트의 이 움직임이 실제로는 기록적인 경제적 격변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데이터가 명확하게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네요. 그런데 이런 차트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진 않잖아요. 분명히 어떤 계기, 어떤 방화세가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기사는 그 원인으로 일본의 새 총리 타카이치 사나에의 정책 방향을 정면으로 딱 겨누고 있더라고요. 네, 시장은 미래를 보고 움직이니까요. 다카이치 총리가 발표한 17조 7천억 엔, 네. 미화로 하면 약 113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에요. 추가 경정 예산안이라는 게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짜는 나라 살림 외에 추가로 돈을 더 찍어서 쓰겠다는 계획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시장에는 이 정부는 앞으로 재정 규율을 지킬 생각이 없구나 하는 아주 나쁜 신호로 읽혔다는 거군요. 정확해요. GDP 대비 절대적인 규모가 엄청나게 커서라기보다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게다가 다카이치 총리는 이전부터 일본은행의 소극적인 금리 인상을 아주 노골적으로 비판해왔어요. 그랬었죠. 정부는 돈을 팍팍 풀 테니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게 유지해서 뒷받침해라. 이런 압박으로 비출 수밖에 없죠. 듣고 보니 이건 더 이상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금리 상승과 통화 가치 하락의 동시 진행 현상 어디서 많이 본 그림 같지 않으세요? 네. 과거에는 주로 재정이 좀 부실한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위기 신호였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나라 자산을 팔고 그 돈을 달러로 바꿔서 빠져나갈 때 딱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소위 선진국 클럽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기사에서 언급한 2022년 영국의 리즈 트러스 사태가 바로 그 예시겠네요. 맞아요. 정말 좋은 비교 사례예요. 당시 트러스 총리가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하자마자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떠올려보면 쉽습니다. 그때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영국 국채, 소위 길트 금리가 그냥 수직으로 상승하고 파운드화 가치는 역사적인 수준으로 폭락했죠. 시장이 영국 정부 재정 더 이상 못 믿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심지어 연계금들이 파산 직전까지 갔다고. 네, 그래서 영국 중앙은행이 긴급하게 시장에 개입해야만 했어요. 올해 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미국 국채와 달러가 동시에 약세를 보였던 사례도 있었고요. 그것도 같은 맥락이죠. 결국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자국 통화와 채권의 동반 약세로 이어진다. 이런 공통점이 있네요. 일본이 지금 그 위험한 흐름에 합류한 셈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청취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일본은 수십 년간 막대한 국가 부채를 안고 살아왔잖아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도 별탈 없었는데 왜 유독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네, 심지어 기사를 보면 더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최근 몇 년간 일본의 재정 상황은 오히려 개선되고 있었다면서요. 네, 그 부분이 이 문제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인플레이션 덕분에 명목 GDP가 늘어나면서요. 아, 분모가 커지니까. 그렇죠. GDP 대비 순부채 비율이 5년 전 162%에서 최근 130%로 줄었어요. 숫자만 보면 재정 건전성이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 일종의 착시 효과가 있죠. 하지만 그 개선에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있었다고 기사는 지적하더군요. 맞습니다. 바로 저소득층 그리고 연금으로 생활하는 고정소득계층의 구매력을 희생시킨 결과다. 그렇죠. 물가는 우유인데 월급이나 연금은 그대로니까 실질적인 생활 시주는 더 나빠진 거죠. 거시지표는 좋아졌을지 몰라도 평범한 사람들 삶은 더 팍팍해진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 개선세는 지속되기도 어려워요. IMF는 일본의 재정 적자가 2030년에는 GDP의 4.4%까지 치솟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4.4%요? 네. 예상 경제 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수치죠.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정학적 긴장 때문에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는 거. 이건 피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변화예요. 둘째는 당연히 피할 수 없는 고령화 문제겠고요. 그렇죠. 늘어나는 사회보장 비용, 정해진 미래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상승하는 국채 이자 부담이에요. 아, 빚이 산더미처럼 많은데 이자율까지 오르니 앞으로 이자 갚는 데만 써야 할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의외의 사실이 하나 나와요. 아까 영국 트러스 사태 때는 연기금이 파산 직전까지 가는 금융위기로 번졌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기사는 일본에서는 그런 식의 직접적인 금융 시스템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은 의외로 적다고 분석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아주 독특했어요. 네, 이 부분이 일본 경제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일본의 대형 생명보험사들 같은 기관 투자자들의 자산 구조 때문이에요. 기관 투자자들이요? 네, 이들이 엄청난 규모의 해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환해지, 그러니까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한 보험 장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잠깐만요. 환해지를 안 한다고요? 그건 투자의 기본을 무시하는 굉장히 위험한 전략 아닌가요? 보통은 위험 관리의 기본이라고 배우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이게 정말 안정적인 완충 장치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시한폭탄을 돌리고 있는 건 아닌지 언젠가 엔화 가치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 그때는 해외 자산에서 막대한 손실을 볼 텐데요.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바로 일본 경제가 안고 있는 또 다른 위험이죠. 하지만 지금 당장의 위기 상황에서는 역설적으로 이게 완충장치가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즉 엔저가 심해지면 그들이 보유한 달러나 유로 자산의 엔화 환산 가치는 오히려 상승하게 되거든요. 아, 예를 들어 100달러짜리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데 환율이 달러당 100엔에서 150엔으로 오르면 가만히 있어도 내 자산 가치가 1만 엔에서 1만 5천 엔으로 불어나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이 부분 읽고 정말 무릎을 쳤어요. 그러니까 일본 국채 가격이 떨어져서 손실을 보더라도 엔저 현상 덕분에 해외 자산에서 번 돈으로 그 상처를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다 이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구조죠. 네. 국채 시장에서 한 대 맞으면 외환 시장
시장에서 번 돈으로 그 손실을 상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가 지적하는 진짜 위험은 연기금 파산 같은 직접적인 금융 시스템 붕괴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진짜 위험은 뭔가요? 진짜 위험은 일본 경제 전반에 대한 신뢰 상실이 촉발할 수 있는 급격한 자본 유출, 아, 네, 뱅크런과 유사한 사태예요. 일본 국내 기반 투자자들이 버텨주더라도 해외 투자자들이 더 이상은 못 믿겠다면서 일본 자산을 내다 팔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본은행도 더는 버티지 못하고 다카이치 총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매도세를 막기 위해 강제로 금리를 인상해야 할 상황에 몰리겠군요. 그렇죠.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든 피하려던 경제적 고통, 즉 경기 침체가 현실이 되는 겁니다. 아, 심지어 재무성은 1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사용해서 엔화 가치를 방어해야 할 수도 있고요.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이요. 이야기의 흐름이 결국 다시 타카이치 총리의 정책으로 돌아오네요. 총리 본인은 자신이 10년 전 아베 신조 총리의 성공 방식, 이른바 아베노믹스를 계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서요. 네, 바로 그 주장이 문제의 핵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전 총리처럼 구조개혁과 함께 재정 및 통화 부양책을 써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하죠. 우리가 흔히 세계의 화살로 기억하는 그거요. 맞습니다. 대규모 양적 완화, 재정 지출, 그리고 구조개혁, 그 성공 방정식을 다시 꺼내든 셈이에요. 하지만 기사는 지금이 과연 10년 전과 같은 상황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 결정적인 차이점을 지적하죠. 첫 번째 차이점은 아베 총리 본인에 대한 재평가예요. 재평가요. 네, 아베 총리가 겉으로 내세운 것보다 실제로는 훨씬 재정적으로 보수적인 인물이었다는 거죠. 말로는 확장 재정을 외쳤지만 실제 예산 집행은 생각보다 신중했고 재정 규율을 완전히 놓진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훨씬 더 근본적이고요. 그렇죠. 바로 경제 환경 자체가 180도 바뀌었다는 점이에요. 아베 총리가 집권했던 10년 전 일본 경제의 가장 큰 과제는 디플레이션 탈출과 과도하게 강한 엔화였잖아요. 맞아요. 물가가 계속 떨어지고 엔화 가치가 너무 높아서 수출 기업들이 고통받던 시대였죠. 그때는 돈을 풀어서 인플레이션을 유도하고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을 늘리는 게 올바른 처방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마주한 현실은 정반대죠. 완전히 반대죠. 인플레이션과 너무 약한 엔화가 문제의 시대예요. 아, 그런데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던 경제에 쓰던 인플레이션 자극 정책을 쓰고 엔고를 걱정하던 경제에 엔저를 더 부추기는 정책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한여름 폭염에 겨울 외투를 꺼내 입으려는 것과 같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기사가 그녀의 정책을 10년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아주 신랄하게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군요. 네, 핵심적인 동찰이죠. 일본은 지금 거대한 역설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역설이요? 10년 전 일본 경제를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구했던 바로 그 도구, 즉 대규모 재정 및 통화 부양책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시대에는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거죠. 다카이치 총리는 단순히 낡은 플레이북을 쓰는 게 아니라 아예 규칙이 완전히 다른 게임에서 예전 플레이북을 고집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리하자면 일본은 현재의 경제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새 정부의 정책 방향 때문에 통화 가치 하락과 국채 금리 상승이라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는 거네요. 맞아요.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 오히려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라는 새로운 글로벌 환경 속에서 시장의 신뢰를 잃게 만들고 결국 일본은행이 강제로 금리를 인상하게 만들어서 정부가 피하려던 경제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패러독스에 빠진 겁니다. 아베노믹스의 성공 신화에 기대려 하지만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간과한 결과가 일본 경제 전체를 위협하고 있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사는 거시경제적 위험과 정책의 실패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만약 국제 투자자들이 정말로 일본에 대한 신뢰를 잃고 떠나기 시작한다면 계속해서 고령화되고 인구가 줄어드는 일본 내에서 이 막대한 양의 국채를 과연 누가 계속 사줄 수 있을까요? 일본은 수십 년간 국채의 90% 이상을 자국민과 자국기관이 소화한다는 그 사실에 기대어 막대한 빚을 유지해왔어요. 그 단단했던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본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진짜 위기는 거기서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